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밑에 설명까지 다 드리니까 목차 말고 그 밑에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주제 20번, 30번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왔거든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느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부터는 목차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민원문서의 이송, 이것도 뭐 기출 주제고요. 이송이라는 거는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제 넘기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행정기관에서 어떤 민원문서 받았는데 이게 자기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그 문서를 지체 없이 이송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송의 정의 적어 주시는데 이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 일단 민원실에 접수된 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민원실 주관이 아니다. 민원실 주관은 즉시 처리 민원들이거든요. 근데 민원실 주관, 유기한 민원이다 라고 하면 1근무 시간 이내에 주무부서에 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근무 시간 기억해 주시고 같은 행정기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특별한 경우에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3근무 시간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기관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민원실에 접수된 게 아니라 다른 주무부서에, 그러니까 주무부서 말고 소관기관, 소관부서에 접수가 된 경우. 자, 이때는 3근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1근무 시간이 아닌 이유는 민원실을 거쳤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3근무 시간 기억해 주시고, 자,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문서를 접수받았다. 자, 이런 경우에 8근무 시간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전자적인 방법으로 즉시 이송을 해 주어야겠죠. 지체 없이 이송한다. 자, 그리고 통지 보시면 민원 문서의 이송 상황이 공개될 것임을 민원인에게 알려준 경우. 자, 이때는 통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원 처리로 넘어가 보면요, 민원 처리, 여기 원칙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법령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있다거나 또는 공과금을 미납했다. 근데 관련이 없어요. 그 민원과. 자, 이런 경우에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안 되는 거는 민원 처리 절차. 이거를 간소화해야지 강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강화 금지. 요거 두 개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민원 처리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자, 요거를 실제로 기출됐을 때 5가지 정도 적으세요 라고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읽어보시면서 5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뭐 국가 기밀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행정 심판, 소송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이런 경우에도 민원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원을 처리할 때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복합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관계기관 부서 협조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이때는 그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회신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뭐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회신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연장할 때는요, 뭐 연장 사유, 그 다음에 처리 진행 상황, 그리고 완료 예정일, 이런 것들을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민원의 처리 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그 법정 민원을 처리할 때 처리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우선 법정 민원 같은 경우에는 법령의 처리 기간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정 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해서 공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원은 뭐 14일, 이 민원은 20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질의 민원은 법령에 관해서 설명이나 해석 요구한다. 그러면 14일. 그리고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 요구한다. 그럼 7일입니다. 두 개 비교해서 보시고. 자, 건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조사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14일. 자, 그리고 기타 민원 같은 경우에는 즉시 처리예요. 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민원 처리부에 원래 민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충 민원 보도록 할게요. 자, 고충 민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행정기관의 처분,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국민에게 침익, 불편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민원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고충 민원의 처리 기간은 7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자, 얘는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에게 불편, 부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일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지금 이 민원을 제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원처분을 취소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충민원은요, 실질조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건의민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부담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불편, 부담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14일 범위 내에서 현장조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장조사 내에 이 기간 내에 처리를 못한다. 그럼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고충민원. 자, 요게 이제 제출되었을 때 감사부서로 해서 조사하도록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감독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소관행정기관 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존중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충민원 제기한 것과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 그 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데에다가도 고충민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민원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처리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처리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보시면 우리 민원 처리 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3근무 시간 이내예요. 자, 그 다음에 5일 이하의 처리 기간이다. 그럼 얘는 우리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6일 이상 처리 기간. 자, 6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처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그리고 공휴일, 토요일 산입하지 않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주, 월, 연으로 정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첫날 산입하고요. 민법에서 1차 때 우리 기간 공부했었어요. 그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예외가 중요하거든요.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요거 체크해 주시고 신청서 보완, 그 다음에 우리가 접수, 경유, 협의하는 처리기관 이런 기관들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산입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대표자를 정해서 민원 신청하는 경우 있죠. 근데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실험이나 검사, 감정 이런 전문적인 어떤 그 요소들이 선행돼야 되는 경우 이때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관들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보시면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이 7일이에요. 그런데 이 7일 이내에 민원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이거 문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정 조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만약에 민원인 동의받았다. 그러면 다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처리기간을 지나버리면 이게 위법한 민원 처리이기 때문에 시정 요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 장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요거 세 가지가 중요하죠. 우선은 민원의 접수,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 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 장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비 서류들이 있죠. 근데 그 외의 서류를 요구한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죠. 처리기간을 경과했다. 요 세 가지. 자, 이렇게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감독기관의 장은 조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원 문서 보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민원 문서를 냈죠. 근데 거기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요. 뭐 10일 기간을 드릴 테니 보완해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요구한다. 자, 그 다음에 민원인은 이 민원 종결 처리되기 전에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마음대로 본인이 신청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도 할 수 있고 취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뭐 취하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보완 절차 방법 보시면요. 원칙은 우리가 문서나 구술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요청했다. 그러면 문서로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민원인이 반대로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 기간을 줬어요. 근데 그 기간 내에 민원이 처리가 안 된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서 다시 보완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요청할 수 있는 건 2회로 한정한다. 자, 그리고 보완 기간 또는 다시 정한 보완 기간 내에 민원 문서를 보완하지 않았대요. 그럼 10일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간 계산은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자, 그리고 민원 문서의 반려 종결 처리.
자, 민원 문서에 반려 보시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했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접수된 민원 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통지를 해도 반송되겠죠. 그래서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서 반송된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그냥 봐요. 그래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자, 민원인의 취하 보시면 민원인이 민원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반환을 요청한다. 우리가 냈던 민원 문서들을 반환 요청하게 되면 그 민원 문서들을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뭐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들 중에서 법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민법상의 법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법인들은 단체 이제 신고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허가서, 신고 필증 이런 것들을 받아가야 되는데 완료 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런 신고 필증이나 완료서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 민원, 중복 민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제가 그림 아까 그려드렸죠. 한 기관에다가 이유 없이 3번 이상 반복해서 제출하는 경우. 자, 그래서 요거는 2회까지는 답변해줘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종결 처리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중복 민원은 우리가 어떤 민원이 있는데 이걸 구청해야 되는지 시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도 하고 똑같은 민원을 여기에다가도 하죠. 그러면 결국에 얘가 주무기관이고요. 얘는 아니에요. 여기서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얘네 쪽에서 보내거든요. 우리 이송 배웠죠. 이송. 그럼 여기서 지금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중복 민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때도 종결 처리에 준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 중복 민원 이런 것들을 종결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복 민원인지 중복 민원인지 결정할 때는 내용의 유사성, 관련성, 종전 민원과의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수인 관련 민원은 요 키워드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다. 그래서 5명의 공동이해와 관련돼서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그리고 연명부로 제출해야 돼요.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된다. 예전엔 사본으로도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확률이 있어가지고 원본으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수인 관련 민원은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 공정, 적법하게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수인 관련 민원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에 예방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수인 민원이 이미 발생했어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다수인 민원의 처리 상황을 확인,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반복, 중복 민원 이걸 배웠는데 다수인 민원을 반복 민원이나 중복 민원으로 처리하고 싶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종결 처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수인 관련 민원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된다.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매년 1회 이상.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부된 다수인 관련 민원이 다른 사유로 또다시 접수됐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감독, 지도하는 기관장에게 의견 제시 요청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때도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 다수인 관련 민원이 같은 사유로 또 접수됐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심의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원심사관이라는 이제 이 사람의 역할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이제 보고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제 22번이 민원심사관입니다. 자, 민원심사관은 민원 사무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 민원 처리 상황의 확인 점검을 위해서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고요. 이 사람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분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원심사관의 업무 크게 2가지요. 독촉장을 발급해요.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빨리 처리하시라 라고 독촉장을 발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민원심사관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상황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제 확인하고 점검해서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원 처리 절차의 마지막인 처리 결과 통지예요. 근데 처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진행 상황을 통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보실게요. 자,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아직 처리 안 됐대요. 또는 명시적인 요청이 있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의 주기는 30일이 지날 때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전자 그 시스템, 우리 뭐 전자 그 민원 시스템 이런 데서 내가 지금 처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내가 나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통지 생략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 결과 통지예요. 만약에 이제 완료가 됐거든요. 민원 처리가 완료가 되면 문서 통지한다. 요게 포인트고요. 원칙이고, 자, 예외 기억해 주셔야겠죠. 기타 민원, 통지의 신속을 요하는 민원, 그리고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자, 이때는 뭐 문자, 구술, 그 다음에 뭐 팩스 이런 것들이 이용해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는요,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민원인이 전자문서로 민원 신청한 경우, 자, 이때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수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 구제 절차 이런 것들을 함께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민원 처리했을 때 증명서, 신고 필증 이런 것들을 교부할 때는요, 본인 맞는지, 그리고 뭐 위임한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교부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안 보셔도 돼요. 네, 뭐 만족도 이런 거 반영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무임인원 발급 창구, 그 다음에 전자증명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비슷한 결이 비슷해요. 그래서 요걸 묶어놨는데 거의 비슷하게 외워주시면 되고, 요것도 10회 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이거 다시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냥 보시면 일단 무임인원 발급 창구 여러분들 아시죠? 그 우리 창구 안에 들어가서 발급하는 그 기계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얘는 수수료 감면할 수 있어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민원이 다 무임인원 발급 창구를 통해서 발급해 주는 건 아니죠. 인감증명서 같은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무임인원 발급 창구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이런 것들은 협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한다. 자, 그리고 그 무임인원 발급 창구에서 본인을 어떻게 확인하냐, 담당자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보에다가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그냥 해주시면 되고, 굳이 외우시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전자증명서. 자, 얘도 똑같아요. 전자민원 창구, 통합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전자증명서 발급할 수 있고요. 수수료 감면해줍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서 주민등록등본 발급할 때 900원인가 받죠. 근데 이때 돈 안 받죠. 자, 그리고 협의 겹쳐서 결정 고시하고 있어요.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요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공문서 간주는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자증명서를 출력한 거잖아요.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그럼 이거를 공문서로 인정해 줄 거냐. 공문서로 봐야지만 우리가 제출할 때 받아주겠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관보에 고시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자, 그 다음에 민원 수수료 납부할 때요, 뭐 전자화폐, 예전에는 그 현금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체라고 하죠. 그것만 됐었는데 요즘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수료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10회 때 둘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심사 요거는 26, 27, 28 같이 보실 거고요. 복합민원이 있어요. 복합민원. 자, 복합민원이라는 건 원래 제가 민원 처리할 때 하나의 행정기관에다가만 제출하면 처리가 되는 이런 민원들만 봤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행정기관의 확인, 승인, 심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민원. 이런 민원이 복합민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복합민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는. 근데 이런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사전심사. 두 번째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전심사는 뭐냐? 복합민원이라는 게 결국에 좀 이렇게 창업이라든지 공장 등록이라든지 좀 경제적으로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어서 만약에 얘가 나중에 거부가 됐을 때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커지는 케이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심사는 일단은 내가 공장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사서 원래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줘야 되죠. 근데 그냥 주소만으로도 확인해서 사전심사를 받아보는 거예요. 이게 왜 생기냐면 제가 행정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원래 모르다가 근데 이제 여기에 공장 부지들이 있죠. 근데 그 공장 부지들 중에서도 여기서는 금속만 만드는 그런 공장을 차릴 수가 있고 여기서는 플라스틱 이런 것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플라스틱만 제조해야 되는 땅에다가 이 사람은 금속 제조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 이거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이미 여기 땅 계약할 거 아니에요. 부지 계약을 하겠죠. 근데 나중에 신청해봤더니 허가가 안 나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비용적으로 이제 이슈가 있는 그런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념, 비용이 수반되는 이런 민원들은 정식 민원 전에 약식으로 민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민원 다 보시면 비용 얘기하고 있어요. 비용이 수반된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사전심사 제도가 복합민원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행정기관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요거 보시면 사전심사 때 민원인에게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했대요. 그럼 나중에도 동일하게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항상 본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 거죠. 민원인의 귀책 사유, 이 사람이 뭘 잘못 알려줬거나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다른 사유가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 마련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전심사 처리 절차 보시면 정식 민원 처리 절차 준용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비 서류를 덜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이다. 그러면 그 처리기간 내에 그리고 30일 이상이면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비서류는요. 사전심사 때 낸 서류들 이거 정식 민원 신청할 때 또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사전심사 효과.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리 기간을 좀 단축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복합민원 나오고요. 자,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행정기관의 확인, 그 다음에 처리, 승인, 절차 이런 것들을 거치는 그런 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죠. 복합민원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 규정하고 있다. 자,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요. 거기서 지금 보시면 복합민원이 여러 행정기관들이 얽혀있는 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을 주도할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을 해요. 너가 처리를 해라.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주무기관에다가 신청을 하고요. 이 기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줘요. 얘가 확인도 받고 얘가 승인도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리할 주무부서 지정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처리 주무부서에 그 서류들, 관련 서류들을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복합민원의 종류, 그 다음에 처리 방법, 그리고 처리 기간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서 게시하고 편람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고요. 이거 말씀드리면 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홍보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떤 할머니가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연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본인의 재산, 조사 때문에 재산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발급해야 되고 뭐 토지, 그 다음에 뭐 자식 사항들, 그러니까 자기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 서류를 다 못 채웠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를 이제 만약에 활용을 하셨으면 이거 금방 처리됐을 텐데, 왜냐면 주무부서에다가 신청하면 얘네들이 승인도 받아주고 확인도 받아주고 서류를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합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제도가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는 게, 9회 때 이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 그 다음에 민원 실무심의회,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그 조정위원회 모두 다 나왔었어요. 그때 1번 문제 다 나왔기 때문에 중요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만치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복합민원 처리할 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뭐 자료 확인 이런 절차들을 결국에는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걸 담당 직원이 해주는 제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를 위해서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원 상담을 위해서 이제 후견인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후견인 지정하고 있고요. 후견인 직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복합민원이라는 걸 이제 심의하기 위해서 실무기구들이 있는데, 민원 실무심의회라고 해요. 그래서 요 기구들이 있고, 요거 그냥 넘기세요. 요게 이제 진하게 문제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재심의, 요것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9회 때 나왔는데, 다 한 번씩 나왔던 문제이고, 사실 뭐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면, 민원의 종류라든지 민원이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기출됐어도 중요해요. 근데 요런 제도들은 한번 나오게 되면 다시 나오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제도들이 있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뭐가 포인트냐면 복합 민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복합 민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냐? 그럼 여러분들은 사전심사가 있고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가 있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9번도 직전에 나왔습니다. 바로 작년에 나왔고요. 이의신청제도는 불복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위법하고 부당한 그런 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죠.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진행해요. 행정심판은 심판위원회에서 진행을 하죠. 이의신청은 그 해당 행정기관에서 진행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신이 행한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이 해당 행정기관에 신청한다고 했죠. 그러면 너네 이거 나는 처분한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신청하면 자신들이 되돌아보는 그런 제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쟁송이거든요. 심판, 소송이 쟁송인데 불필요한 쟁송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개념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불복의 제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 했었어도 우리가 심판이나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 방법 다 넘기세요. 네, 요거 직전 나왔기 때문에 넘기시고 민원처리 기준표 보도록 할게요. 이 민원처리 기준표부터 35번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민원처리법에서 뒤쪽 내용이고요. 아직 뭐 출제가 뭐 됐다 안 됐다 얘기할 때 출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는 않은데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 그 중에서 민원처리 기준표는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민원처리 기준표는 그 민원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 처리 기준, 구비서류, 그리고 처리 절차, 수수료 이런 것들을 작성해 놓은 표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민원처리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편람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편람과는 다른데 행안부 장관이 주체가 되는 그런 기준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뭐 행정기관의 장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얘는 행안부 장관은 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궁금하시면 민원처리 기준표라고 하면 그 해당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기준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민원처리 기준표에서 이제 목차를 보실 때 정의 일단 쓰셨죠. 두 번째는 관계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민원이 있는데 구비서류가 법령에 1번부터 3번까지 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민원은 계속 간소화가 되다 보니까 3번 서류를 안 내도 된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관계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1, 2번으로 바뀔 필요가 생긴 거죠. 원래 3번까지 구비서를 냈었어야 되는데 1, 2번만 내면 된다. 그래서 이때는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 처리 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민원 처리 기준표를 이제 작성하는 주체인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행안부 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리고 민원 처리 기준표에 반영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예요. 그 행안부 장관은 민원 처리를 계속 간소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민원의 간소화를 위해서 개정 요청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법적인 개정 요청. 그래서 이때는 뭐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구비 서류 이런 것들 개정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법령이 먼저 개정되면 행안부 장관이 그거 뭐 적용해가지고 바꾸면 되는데 법령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반대로 하는 거, 우리 입법하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관계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잠정적으로 처리기간, 구비서류 이런 것들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간소화한다라는 거죠. 신청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처리기준표가 조정, 고시된 경우에는 그 조정, 고시된 기준에 따라서 민원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 변경된 기준에 맞춰서 법령을 제정, 개정하고 정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민원 처리 기준표는 첫 번째는 먼저 법령이 제정, 개정, 폐지돼서 바꾸는 경우, 두 번째는 행안부 장관이 어떤 민원의 간소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제정하거나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원행정 제도 개선 보시면 행안부 장관은 민원행정 제도 개선 이런 지침들을 매년 우리가 정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계획안을 주고 있고요. 그 기본 지침에 따라서 행정기관 장들이 그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 이런 것들을 발굴,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제출받은 개선안이 있죠.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개선안을 제출받았는데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이걸 수용할지 말지 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봤을 때는 수용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개선해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권고받았는데 이런 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민원제도 개선 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원제도 개선 조정회의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이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결기구들이잖아요. 뭐 조정회의, 그 다음에 뭐 아까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답안 쓰실 때 일단 어디에 설치한다. 얘를 어디에 두는지. 뭐 행안부 장관에 둔다, 국무총리에 둔다 이런 식으로 그거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원회 아니면 뭐 회의 이런 애들이 하는 업무, 그러니까 뭐 심의사항이나 업무나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성사항, 얘네들이 위원장은 몇 명인지, 그 다음 부위원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위촉하는지 뭐 이런 것들 구성사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회의사항이라든지 그 밖의 사항들, 이게 보시면 저도 시험 봐서 알지만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나오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실무법, 행정사 실무법에서도 위원회가 많이 나오고 이 사무관리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다른 법률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절차법.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어떤 걸 쓸 때. 얘는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 밖의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요 정도는 적어주셔야 돼요. 자, 얘 보시면 국무총리 소속이죠. 자, 설치. 자, 그리고 얘 기능, 민원제도 개선사항, 그 다음에 미개선 과제에 대해서 심의, 이행 권고,
이런 사항들, 그리고 개선 업무,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요청받은 사항,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 자, 조정회의 구성. 여기 보시면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네,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조정회의 의견 청취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여러분들 민법에서 법인 배웠었죠. 그 법인에서 그 회의 사항들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적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민원의 실태조사 간소화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거든요. 요 주체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 잘 몰라서 뭐 행안부 장관으로 적거나 하면 완전 감점 사유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나오게 되고요. 자, 얘는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 처리, 운영의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관 민원의 구비 서류, 그 다음에 처리 절차 이런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간소화 방안 마련한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그 간소화 방안을 점검하죠. 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안부 장관의 권고에 따라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구비 서류,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을 간소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때 관련 단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34번 요거 보시면 법정 민원을 신설할 때 사전 진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법정 민원이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법이 뭔가 신설되거나 법이 우리가 뭐 새롭게 나올 때, 개정이 되거나 할 때 민원이 새롭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 이 민원의 처리 기간, 그 다음에 구비 서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적정성에 대한 사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요거 개념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사전 진단의 결과 이런 것들을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그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법정 민원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게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쪽은 다 이런 내용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민원에서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작년에 봤을 때 민원처리법이랑 행정 업무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사무 개선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불이타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쪽, 아까 그 29번 지나서 30번 민원처리 기준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차만 외우세요. 목차만.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올 건데 목차만 기억해 주시고, 그 중에 하나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민원처리 기준표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목차만 외워주시면 돼요. 목차 외우셔가지고 문제가 나왔다. 그럼 목차에 맞춰서 내용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벼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무조건 답을 써주셔야지 답을 비워주시면 안 돼요. 점수를 1도 못 받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은 이렇게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중에 중요한 건 민원처리 기준표예요.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협조 보시면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그 자료 수집, 그리고 민원제도 개선 사업,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들에게도 여론을 수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개선에 반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전문 기관들 여기에다가 여론조사 의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 여론을 수집했더니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 취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민원처리법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넘겨서 저희 행정업무 쪽 보도록 할게요. 행정업무 쪽은 크게 이제 문서, 뭐 공문서, 기한, 서식 등등등. 자, 이쪽이 나와요. 거의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거의. 왜냐면 이 법 자체가 뭐 대한행정사회나 뭐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행정사 시험에 들어갈 내용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사무관리론이 완전 핏하게 사실 행정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원처리법은 알아두셔야겠죠. 우리가 하는 게 다 그 법정 민원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처리법은 중요한데 행정 업무에 관련된 이 법들은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알아두어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행정사가 왜 알아야 되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행정사는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그 문서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제출해주고 작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문서에 관련된 효력 발생,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 이외에 뭐 정책 연구 그 밖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고 대신 정책실명제 요거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상회의실 요것도 2번 나왔는데 영상회의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번이 나왔는데 얘가 법이 바뀌면서 내용이 좀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영상회의실은 이제 더 이상 나올 것 같진 않고 정책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기출된 주제들을 계속 기출해서 내시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토픽 1번 이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이게 편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법률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어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넘기세요. 그냥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행정업무의 운영, 업무 간소화한다. 그 다음에 표준화한다. 그리고 과학화, 업무의 정보화. 자, 이 목차만 기억하시고 요 4가지 간표, 과정 요렇게 해가지고 목차만 기억하실게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안 외웠다. 그러면 안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패스하시고요. 자, 용어 정리는 그 용어에 대한 정리인데 이걸 왜 넣었냐면 예전에 2번 정도 뭐 이 공문서의 정의를 작성하시오. 전자 이미지 관인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이렇게 정의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4가지씩. 그래서 요걸 넣는데 요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공문서도 공부를 할 거고 전자 이미지 관인도 공부할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 넘길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서 들어갈 건데 문서 쪽이 진짜 중요하다. 기한, 서식, 뭐 관인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서 보시면요. 공문서는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 또는 기관이 접수한 문서들, 민원 문서까지도 다 공문서로 보고 있어요. 자, 문서의 필요성 이것도 법률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업무 편람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무관리론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신 분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나는 법령만 공부를 했는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처음 보는 게 많이 나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행정업무 운영 편람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요 내용도 편람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내용이 복잡해서 그 다음에 의사소통 대화로는 불충분하다. 그리고 증거 남겨야 된다. 형식상 절차상 문서 필요하다. 요런 내용들 기억해 주시고 자, 문서의 기능 이것도 목차만 보세요. 의사의 기록 구체화 그리고 의사 전달, 의사의 보존. 여기 밑에는 편람의 내용이기 때문에 법령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지금 앞서 봤던 민원처리법은 편람의 내용이 아니라 다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편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목차들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 밑에 들어가는 내용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보고 어느 정도 기술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편의상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료 제공, 그 다음에 업무의 연결, 조정 이런 역할들을 수행한다. 자, 그리고 문서의 종류.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기출이고요. 자, 우리 문서의 종류를 작성 주체에 의해서 구분을 해본대요. 그러면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눠질 수 있겠죠. 공문서는 아까 봤던 내용이고 사문서는 개인이 본인이 사적인 문서, 목적을 위해서 작성한 문서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계약을 한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서들은 사문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문서를 유통 대상 여부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유통이 되는 문서가 있고 유통이 되지 않는 문서가 있겠죠. 자, 유통되지 않는 문서는 내부결제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행정기관 내부에서 활용되는 문서들. 그래서 뭐 계획 수립하고 업무 보고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이런 문서들이 있고요.
자, 유통 대상 문서는 대내 문서와 대외 문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내 문서는 유통이 되지만 보조기관, 보좌기관, 상호 간의 협조를 위해서 수신 발신하는 문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좌기관, 보조기관 이런 것들은 기관이 아니라 장차관, 그러니까 우리가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죠. 이런 차관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좌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외 문서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알려주는 문서들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다가 알려주는 문서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는 문서이기 때문에 대외 문서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서 성질에 의한 분류. 자, 요게 이제 기출 주제이고요. 중요하죠. 법규 문서는 뭐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 따라서 우리가 그 규칙에 관련된 그런 문서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지시 문서는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그런 문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시문서의 요 네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훈령, 그리고 지시, 예규, 일일 명령 요렇게 네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공고문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시와 공고. 고시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공고는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비치 문서는 여러분들 그 민원 편람 같은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해서 활용하는 그런 문서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민원 문서는 민원의 정의 기억하시죠?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처분 이런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때 그 우리가 제출하는 문서들 있죠. 그 문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 문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문서. 일반 문서는 위에 나온 문서들 외의 문서고요. 여기에는 회복,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중요해요. 이거 문서 성립 좀 볼게요. 자, 문서의 성립 요건. 적법한 권한 범위. 그리고 부당하거나 위법하거나 불가능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규정된 절차, 형식을 갖춰야 된다. 성립할 수 있는 요건들을 얘기하고요. 자, 성립 시기. 여기 중요하죠. 자, 문서가 작성이 됐어요. 그럼 이 문서가 언제 성립하냐? 결제할 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결제권자가 결제할 때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문서 효력 발생. 여기 입법주의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민법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의사표시가 발생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할 때 도달주의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문서에 대해서도 문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입법주의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표백주의예요. 자, 문서가 여러분들이 과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과속 우리가 딱지가 날라오죠. 근데 그 과속 딱지가 날라와야지만 알 수 있는 거지 사실 그 처분을 내릴 이 행정 담당자가 소나리 너가 과속했어. 이 문서를 작성할 때 그때는 우리 아예 알 길이 없거든요. 자, 보시면 문서가 성립한 때, 즉 결제로서 문서 작성이 끝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제 과속 문서, 그러니까 과속 딱지 이런 것들이 작성되고 나서 담당자의 상급자가 결제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만약 여기에 이제 돈이 적혀져 있어요. 뭐 100만 원의 벌금 내야 된다. 그런데 나는 100만 원의 벌금에 대해서 알 리가 없죠. 근데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대요. 그러면 여기 오는 내내 나한테 도착하는 내내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백주의는 이 사람을 너무 위험하게 한다. 그래서 요거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근데 요 입법주의의 내용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서의 결제가 끝났을 때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가 표백주의죠. 자, 그 다음에 발신주의는 아실 거예요. 발신주의는 얘가 발신할 때. 근데 그 발신하고 나서도 중간에 도달하기까지의 뭐 전쟁이 생긴다. 아니면 사변이 생긴다. 어떨지 모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뭐 인정하고 있지 않죠. 예외적으로 격지자 간에 이제 우리 효력 발생할 때 이때만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달주의는 이 사람에게 도달할 때. 그래서 우리 뭐 우편 등기 받았다. 그럼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고 있죠. 자, 마지막은 요지주의인데요. 이 요지주의는 이 사람이 꼭 읽어야 되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요런 이제 견해인데 요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위태로워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받았는데 그 내용을 안 읽으면 끝이거든요. 눈 감고 나 못 읽었어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벌금 안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위험해진다. 그래서 요지주의도 우리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법론, 입법주의 이런 것들 작성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4가지를 다 작성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문서 효력 발생 시기 도달될 때, 그래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적 시스템에 도달할 때, 이때도 도달주의고요. 그리고 공고문서, 우리 고시, 공고 이런 문서들은 원래 시기를 정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부동산 이슈 굉장히 많을 때 법 매일 바뀌었죠. 근데 그때 고시, 공고 나오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다 라고 적어줬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5일 경과한 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서 처리의 원칙, 얘도 중요합니다. 자, 전자적 처리, 그리고 신속한 처리. 자, 그 다음에 책임 처리의 원칙, 그래서 직무 범위 내에서 문서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적법 처리의 원칙, 일정한 형식, 그리고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전, 신, 책, 법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전, 신, 책, 법. 이것도 결국에 요 원칙도 편람에 나오는 내용이어서요. 목차 기억해 주시고 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내용으로 부벼 쓰시면 돼요. 근데 목차는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문서 처리의 기준. 문서 형식,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작성하고요. 문서 요지, 키워드 포함해서 작성해라. 자, 그 다음에 국민에게 문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해라. 자, 이거는 우리가 요즘엔 이제 기기가 많아지는 에 따라서 예전에는 뭐 PC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PC로 확인할 때 뭐 한글 파일 이렇게 확인했는데 요즘에는 뭐 PDF, 한글, 뭐 워드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죠.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해야지만 국민들이 편의를 느끼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문서 처리 기준.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장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에서 확인하고 패드에서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장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3가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문서 작성의 원칙. 어문 규범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 외국어 이런 것들을 함께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로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요. 예전에는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 이런 것들을 기피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코드. 우리 영상 정보 이런 것들이 수록된 바코드 이런 거 표기할 수 있고요. 자, 문서의 숫자를 표기할 때 아라비아 숫자가 원칙이에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날짜 쓸 때는 몇 월, 며칠 이런 거 생략하고 온점 찍어서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뭐 23년 7월 뭐 21일 이런 식으로 온점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의 시분 표기할 때는 24시각제 요거 체크해 주시고 24시각제에서 쌍점 찍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규격 용지를 사용해야 돼요. 문서에는. 왜냐하면 그 사무 자동화 기기들이 다 A4 용지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격을 표준화함으로써 우리가 문서의 처리, 보관, 편철 이런 것들이 편리해지고요. 그리고 사무 자동화 기기 이런 것들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용지의 기본 규격은 A4 용지. 그리고 만약에 기본 규격을 사용하기 어렵다. 도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맞는 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의 쪽번호 표시 이것도 이제 다 기출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문서가 다 기출인데 얘도 중요하죠. 자, 쪽번호 표시를 왜 하냐. 문서의 순서, 연결관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증명에 관계된다. 자, 그 다음에 허가나 인가 이런 관계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쪽번호, 발급번호를 표시하고 간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표시를 할 때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문서 중앙 하단에 표시하죠. 쪽번호 이렇게 해서 뭐 1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문서의 연결관계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문서들은요. 얘가 총 몇 장인지 얘가 만약에 총 12장이다. 그러면 12장 중에 얘가 3번째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쪽수, 그쪽의 일련 번호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죠. 자, 종이문서 같은 경우에는 관인을 이용해서 간인하죠. 우리 접어서 여기다 도장 찍는 거 이런 거 간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종이 문서에는 간인을 가름해서 천곡, 구멍 뚫기 방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에는 발의자와 보고자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한문에는 발의자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그런데 발의자와 보고자 표시 생략 가능한 문서. 자,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않대요. 그리고 각종 증명 발급 회의록. 그리고 결국에 이런 문서들은 경미한 문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미한 문서들. 이런 문서들은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기한문은요, 결국에 본인의 업무에 맞춰서 그 본인이 자기 직무에 맞춰서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한의 원인은 뭐 순수하게 자기 발안을 한다든지 또는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처리한다든지 그리고 접수 문서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법률에 근거한다든지 이렇게 기한의 원인이 되겠죠. 자, 기한의 원칙, 전자문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원칙. 그리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이 문서로 할 수 있어요. 자, 기한자의 자격. 우리 범위 제한 없고요.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본인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직급 등에 관계없이. 그리고 공람할 때, 접수문서를 공람할 때는 처리 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정된 사람도 기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한자 표시할 때는요, 그 기한문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직위나 직급 앞 또는 위에다가 발의자 표시, 그리고 요 보고자는 이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도표나 뭐 이런 통계표,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작성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별도의 의견이 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면 표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기한문 작성할 때 고려사항. 자, 작성 전에 고려할 사항은요, 과거의 행정 선례를 숙지해야 된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한하는 목적, 필요성을 파악한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복잡한 내용을 기한할 때 이때는 일관성을 해치는 사항이 없도록 초안을 작성한다. 요렇게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기한문 작성할 때 유의사항, 요것도 뭐 정확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4개 다 외우지 마시고 2개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자, 정확성은 오탈자, 개수착오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용이성,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이런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장은 가급적 짧게 우리가 항목별로 표현한다. 자, 성실성, 문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작성한다. 경제성, 표준 기한문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서식, 결국에 표준 기한문 이런 것들이 서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한 건 한매주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얘도 편람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정확성, 용이성, 성실성, 경제성 요 목차를 가지고 밑에 2-3개 정도로 구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종류 보시면 일반 기한문, 간이 기한문이 있습니다. 일반 기한문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 기본적인 기한문을 얘기하고요. 간이 기한문은 내부적인 결제에 사용하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종류, 여기 중요하니까 보세요. 일괄기한. 자, 서로 관련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기한하는 걸 얘기하고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축제를 한다. 그럼 그 축제,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을 초대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먹거리, 어떤 식당들을 우리가 초대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안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한문을 작성할 것들이 있는데, 얘가 결국에는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서들을 우리가 일괄기한이라고 해요. 그럼 일괄기한의 작성, 시행 방법이 중요하겠죠. 얘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일괄기한은 각각 기한문을 따로따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각각 기한문 작성한다. 그래서 각각 기한문에 두문, 본문, 결문 이렇게 구성 요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얘는 결국에 별도의 문서이지만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문서들 다 얘도 두문, 본문, 결문 있어야 되고 얘도 두문, 본문, 결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일괄기한을 하냐면 전자문서 시스템 여기서 한 번의 지정으로 기한문의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이런 정보들이 동시에 생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이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동일한 사람에게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해서 일괄기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문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목 각각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문서들이기 때문에 다른 생산 등록번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송할 것을 전제로 하는 기한문이 내부 결제와 내용이 동일하다. 그럼 생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내외로 발송할 문서 같은 경우에는 각각 기한문, 다 별도의 기한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발신 명의를 모두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일괄 기한이고요. 공동 기한은 요게 포인트예요. 둘 이상의 행정기관 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공동 명의로 이제 기한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요거 중요하죠. 이 공동으로 기한을 할 때는 주무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한을 하겠죠. 그래서 얘네 결재를 먼저 받고 나머지 기관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기관 문서. 자, 공동기관의 문서에서는 우리가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문서, 등록 대장에다가 등록을 해요. 당연히 문서 등록하고요. 그리고 등록 번호 이런 것들도 처리 주무기관에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기한문 발신명의 표시 요거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이 기한문에 발신명의를 표기해야 되는데 둘 이상의 행정기관 장이 발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순서대로 우리가 발신명의 표기를 하냐. 첫 번째는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 장이 맨 위에 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기관들이 오는데 그 다음 기관들이 또 여러 개예요. 그러면 부처청 이 순서대로 우리가 순위에 따라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장들이 동일 직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위 직급 행정기관장 명의부터 표시한다.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수정기한은 우리 문서 그 자체에 간단한 수정을 하거나 필요한 수정, 그러니까 뭐 어떤 추가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서식에 의한 처리는 이미 그 기한문 자체가 이제 이 서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등록번호란, 생산등록번호란, 수신자란 이런 것들이 설계된 그런 문서에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문서 작성할 때는 별도의 기한문 작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서식에다가 그 검토자, 그 다음에 협조자, 결재자 이런 서명란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보시면 기한의 검토 협조. 자, 검토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소속 공무원이 기한한 내용을 분석하고 점검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걸 얘기하고요. 협조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얻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는 직제상 수직적 합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협조는 수평적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검토 같은 경우에는 기한자는 기한문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기한자란에 서명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보조기관에서 상위 보조기관 순으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확인 처리를 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넘길게요. 자, 협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조를 할 때는 이 기관들이 이제 그냥 검토를 해주는 건데 이때 다른 의견이 있다. 그 문서에 대해서. 그럼 다른 의견이 있음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의견을 표시할 때는 서명란에 해당 직급 위에다가 다음에다가 의견 있음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요런 내용들, 그러니까 의견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의견을 조정해서 합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기한자와 검토자는 기한문의 문안을 직접 수정하거나 제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협조자는 우리가 합의라고 했죠. 그 수평적 합의이기 때문에 수정이나 제작성할 수 없습니다.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실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좀 쉬고 11번부터 문서의 결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